순자는 비로소 아이들 중 딸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산이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모성의 힘이 그 떨림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순자는 딸 지수를 살짝 안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금고의 모든 것을 봉인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11월의 야간, 서울 강남의 한 개인 산부인과는 형광등 아래 고요했습니다. 가정부 정순자는 이미 3번의 진통을 겪으며 수술실 밖의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장 최 원장은 응급 제왕절개를 집도했고 순자는 결국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도영과 딸 지수였습니다. 신생아실은 밤 12시를 넘어섰습니다. 야간 책임 간호사 윤정희는 인큐베이터 앞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신생아들의 팔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온계를 읽고 호흡음을 들었습니다. 윤정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문성 있는 동작으로 점검표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윤미경은 윤가의 비서 박 실장과 함께 병원 행정팀장을 만났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행정팀장은 미경의 손을 받아 뭔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었습니다. 밤 1~2시 신생아실에는 자동 조명이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윤정희는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박 실장을 데리고요. 미경은 윤정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팔찌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윤정희는 의아했지만 묵묵히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팀장은 컴퓨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산망에 로그인했다가 여아 항목을 찾았습니다. 신생아 지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한 줄을 추가로 입력했습니다. 사산. 마우스 클릭음만 우문거렸습니다. 회복실에서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분주했습니다. 순자는 비로소 아이들 중 딸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산이라고요. 그 순간 순자의 눈은 또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의료 폐기물 박스 안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생아 팔찌의 자녀 라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지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밤 3시경 윤정희가 기록을 가지고 신생아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성의 힘이 그 떨림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순자는 딸 지수를 살짝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그 울음소리를 품에 담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의 뒷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딸을 안고 골목을 헤쳤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설 금고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팔찌, 출생기록 사본, 그리고 무언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들고요. 그녀는 금고의 모든 것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경은 도연의 출생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자신의 친자로 명시되었습니다. 최씨 도연, 재벌가의 장남이 탄생한 것입니다. 병원 행정팀장은 원본 차트를 폐쇄 보관했습니다. 어두운 서고 속으로 파일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역사가 묻혀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도연을 최씨 일가의 장남으로 등록하는 일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국제학교, 그 다음 의대,
그 이후 전문의 수령까지요. 미경의 눈빛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재벌가의 후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도연을 안고 재단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는 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딸을 품에 안고 밤새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동네였습니다. 그녀는 미용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딸 지수는 어린이집에 맡겨졌습니다. 순자는 하루에 10시간씩 펌을 하고 염색을 배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헐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신분을 새 성씨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챙겨주었습니다. 질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류는 몰래 제출되었습니다. 모녀의 흔적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성씨만 남겨지고 과거는 삭제되었습니다. 박 실장은 주기적으로 탐정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순자의 주소가 변동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외곽으로, 다시 다른 도시로요. 박 실장은 윤미경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멀어질수록 좋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인턴을 거쳐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대 때부터 논문을 썼고 수술실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신문과 의료 잡지에 그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미경은 신문을 오려두었습니다. 모두가 도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미경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순자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진외과의 최도연 박사, 난치병 수술 성공. 사진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도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팔에도 척추뼈 근처에도요. 순자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금고를 찾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팔찌와 출생기록 사본, 그리고 메모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신문 스크랩을 덧붙였습니다. 도연의 사진, 병원 청구서, 기록들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늘어났습니다. 윤미경은 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제 60대였습니다. 권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미경은 도연의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명문가의 딸, 해외 유학파, 재정 상황도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예물과 예단이 오갔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박 실장은 여전히 순자를 추적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금고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너무 조심했습니다. 박 실장은 미경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인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골목 어딘가에 작은 미용실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도연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그는 처음 본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미용실 직원이었습니다. 지수는 응급처치를 돕기 위해 깨끗한 수건을 건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도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자신과 닮은 부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눈썹의 모양, 입 모양,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친숙함이요. 구급차가 노인을 실어 갔습니다. 도연은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골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핑계를 찾았습니다. 사고로 고생한 분께 문병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다시 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지수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도현 외과 전문의. 지수는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다시요. 단골 고객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계속 온다는 것, 그리고 지수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미용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충분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출입, 만남, 그리고 두 사람의 거리감이 줄어드는 과정까지요. 박 실장의 사람이 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은 박 실장에게 올라갔습니다. 박 실장은 윤미경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경은 박 실장에게 즉시 지수의 신상을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은 주민등록을 뒤졌습니다. 등기부와 호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호적에는 순자의 옛 주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경비 반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건물의 CCTV에 대해 물어봤다고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어떤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순자는 금고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팔찌, 출생기록 사본, 신문 스크랩, 그리고 메모지요. 그녀는 변호사 장미라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출생기록을 확보하고 목격자 증언을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요. 순자는 인내심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윤정희의 옛 직장 동료를 찾아냈습니다.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윤정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일은 아직도 윤정희의 양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미경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수의 서류를 가져다가 순자의 옛 기록과 비교한 것입니다. 필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열레갈라 행사는 호텔의 가장 큰 홀에서 열렸습니다. 도연은 지수를 초대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직접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 지위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갈라는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포토월 앞에서 도연과 지수가 나란히 섰습니다. 언론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 날 신문의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신진의학 인재, 신비의 여인과 함께. 미경은 신문을 집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경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체면을 위해서라도 약혼을 공식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약혼 발표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타협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약혼식은 일주일 뒤로 정해졌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내로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장미라와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정희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면담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를 본 순간
윤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당시 신생아실의 상황을, 팔찌 교환의 과정을, 그리고 기록 변경에 대해요. 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요. 하지만 교대 후에 여아 항목에 사산 표기가 추가되었다고요. 그것은 행정팀장의 지시였다고요.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윤정희는 옛 교대 명단을 건네왔습니다. 당시 근무표였습니다. 인큐베이터 점검표의 사본도요. 자신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신생아의 팔찌 번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아 지수도요. 변호사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박 실장은 움직였습니다. 요양병원의 CCTV 폐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이 이미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병원 원장에게요. 박 실장의 시도는 실패로 남았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장미라는 법원에 제출서를 접수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청구서와 친자 확인 청구서였습니다.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전자 감정 명령과 병원 원본 제출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원 통지서였습니다. 미경은 행정팀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원본 차트를 은닉하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검체를 교체하라고요. 행정팀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종했습니다. 30년의 비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실의 관리자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검체의 봉인 상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보고했습니다. 재채열 명령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채열 전 과정의 CCTV 촬영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조작의 길이 막혔습니다. 사건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신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신생아 혼동 의혹, 의료기록, 위조 적발이라는 헤드라인이요. 미경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72시간만 남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하얀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정순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팔찌, 출생기록 사본, 그리고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정장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신부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눈앞에 영상이 겹쳤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본 가정부 정순자의 얼굴과요. 신부가 그 얼굴과 너무 닮았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팩스 수신 알림이었습니다. 법원 감정기관에서 보낸 유전자 검사 중간 통지서였습니다. 도연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불일치. 그 단어가 도연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긴장 속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이 순자의 봉투를 향했습니다. 박 실장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보안팀이 개입했습니다.
건물 내에서 접촉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미경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하자고요. 결혼식을 진행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경의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최근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검체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시간이 지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아직 대기실에 있다고요.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의 음악이 계속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로비에서 순자는 기자 서지우를 불렀습니다. 변호사 장미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기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팔찌, 기록, 증거들이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탐사팀에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속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도연은 결정했습니다. 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식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요.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회자의 무선 통신이 울렸습니다. 신랑 측에서 행사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무대에 섰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식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홀 전체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객들이 한 번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속보가 터져나갔습니다. 온라인 포탈에 헤드라인이 올라갔습니다. 재벌가 신생아 혼동, 의료 위조로 적발. 미경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요. 도연은 웨딩 슈트를 벗었습니다. 호텔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대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채열이 끝나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청중석에는 순자, 지수, 그리고 도연이 있었습니다. 미경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채열 결과 피청구인 최도형과 피청구인 한지수는 청구인 정순자의 친생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흔들렸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판결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청구인 윤미경 간의 친생자 관계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하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명령합니다. 한 줄의 문장이 30년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름을 넘은 환갑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시 신생하실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정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팔찌를 직접 확인했다고요. 쌍둥이 아이들의 팔찌 번호를 기록했다고요. 그 기록에는 여아지수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하지만 교대를 마친 후 기록에 사산 표기가 추가되었다고요. 그것은 행정팀장의 지시였다고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제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을 잃는 게 두려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그 일은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윤정희에게 감사했습니다. 검찰의 소추가 있었습니다.
행정팀장과 박 실장이 증거인멸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 실장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언론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돈의 흐름, 문서의 위조,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후원자들이 이탈했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붕괴했습니다. 윤미경은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습니다. 호텔, 부동산, 투자자산, 은행 통장까지요. 미경은 법정의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병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과 전문의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해외 의료봉사단에 합류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알고 싶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요. 동료들의 시선은 그를 따라갔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장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려고요. 그동안 짊어졌던 죄책감, 두려움, 모성의 무게를 말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수는 호적정정 서류를 들었습니다. 엄마 성으로 이름이 바뀔 차례였습니다. 한지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재개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요. 법원의 휴게실에서 순자와 지수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재단 비리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신문의 지면은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30년간 감춰진 범죄, 재벌가의 몰락, 의료 시스템의 실패라는 제목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기업 후원자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재단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와 검찰의 소환장만 계속 도착했습니다. 윤미경의 자택은 법원 압류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강남의 그 큰 저택이 누군가의 것이 될 차례였습니다. 은행 통장은 동결되었습니다.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은 화려한 침실에서 침대만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누린 모든 것이 모래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된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것이 별로 없다고요. 호스피스 병동으로의 전시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미용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습니다. 가전제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도요. 손으로 만져본 것들 하나하나를 놓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창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 때 팔찌가 있어. 그거 가져. 순자는 흙으로 만든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신생아 팔찌가 있었습니다. 출생 증명서도요. 엄마 이름이 거기 써 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조용히 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작았습니다. 복지관의 직원들이 왔습니다. 동네 손님들도요. 미용실 동료들도요. 신부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국화를 들고 절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멀리서 봤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미경은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이 모두 떠난 후 영정 앞에 꽃만 두고 갔습니다. 팔찌가 그녀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 밤의 팔찌가요. 지수는 정정된 호적 서류를 들었습니다. 한지수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그 서류를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의 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래 이름도 정정되었습니다. 정순자의 딸로요. 도연은 해외 봉사지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장례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편지도 함께요. 엄마를 부탁한다는 짧은 글씨로요. 신문의 사회면에는 또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식모의 아이 재벌가의 가면을 벗기다. 그 기사의 사진에는 지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미용실에서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건물에 간판을 올렸습니다. 순자케어 센터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요양과 방문 미용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설은 작았지만 모든 것이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개소식에 왔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손님들도 왔습니다. 센터의 로비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생아 팔찌와 쌍둥이의 발도장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센터를 찾는 모든 사람이 그 액자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근무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름이 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이름을 보면서 출근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요. 윤미경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자택에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합법적인 입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족관계 정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경은 순자케어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미경의 방 배정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밝은 창문이 있는 방을 선택했습니다. 침구는 깨끗하고 부드럽게 준비했습니다. 벽에는 가족사진 카드를 붙였습니다.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윤가의 가족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해외에서 상자를 보냈습니다. 의료기기였습니다. 센터가 필요로 했을 물품들이었습니다.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한다. 언젠가 뵐 것입니다. 지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인지훈련 시간이 왔습니다. 미경은 가족사진 카드를 펼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수의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한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요양일지를 썼습니다. 피보호자 A 가족사진 카드 선호. 특히 신생아 사진을 자주 응시함. 지수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센터 개원식 날 지수는 한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관계 정정 통지서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센터 로비에 추모함에 정성껏 봉함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엄마 성으로. 그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센터에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비를 확인했습니다. 액자 속 팔찌가 유리 케이스 안에서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발도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진실의 증거이자 모성의 기록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있었고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센터의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열쇠가 차디찬 손 안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센터는 조용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미경도 그 외의 할머니들도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진실 위에서 흘렀습니다. 용서 속에서 흘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